자, 오늘은 조니 소말리로 더 잘 알려진 램지 칼리드 이스마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보낸 그의 하루가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렸는데요. 대체 그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날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잘못되어 버린 그런 하루였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025년 8월 13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서울의 한 법정입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긴장감이 흘렀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이스마엘은 정말 헬쑥하고 마른 모습에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온라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절차상의 KO라고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판사와 검사에게 연타를 맞으면서 아주 불리하게 출발했어요. 변호인의 연패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자, 첫째,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못 내요. 둘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다가 검사한테 바로 논리가 막히죠. 그리고 마지막, 판사가 변호인의 주장을 아예 싹둑 잘라버립니다. 판사가 변호인 측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쟁점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논쟁 자체를 그냥 차단해버린 거죠. 검사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해버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재판의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유죄 인정에다가 새로운 혐의까지 막 더해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네 번째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이번엔 서울 시내버스 2대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랑 TTS를 틀고 심지어 북한 선전물까지 틀어서 승객들이랑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마일은 이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롯데월드 관련 혐의, 이거 계속 무죄라고 버텼었거든요? 갑자기 유죄로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아마도 그가 괴롭혔던 롯데월드 직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딱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 다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스마일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총 6개가 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눈에는 명백한 상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좀 뜯어보면 업무방해가 무려 4건, 경범죄가 2건인데요. 이것만으로도 가중처벌 같은 거 없이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징역 4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자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징역형이 거의 합실시되는 가장 심각한 혐의, 바로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아니, 그렇다면 변호인 측은 이 가장 결정적인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려고 했던 걸까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그가 딥페이크를 제작한 건 아니다. 그런데 검사가 바로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제작은 안 했지만 유포한 건 인정하는 거죠? 라고 바로 맞받아친 거죠. 이 제작이냐, 유포냐, 이게 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이스마일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유포는 인정하지만 제작은 부인합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이건 그냥 한국 법상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면요. 한국의 딥페이크 처벌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게시하거나 유포만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걸 직접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아예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유포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저 발언을 사실상 게임 끝을 선언한 셈이었죠. 변호인 측의 패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딥페이크 피해자인 봉봉님과 영맨님의 증인 신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판사는 이번에도 검사의 편을 들어서 증인 채택을 허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이 증인 한 명당 25분씩 반대신문 시간을 요청했는데 판사가 이걸 거부하고 15분만 허용합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법원이 변호인 측 주장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자, 이렇게 재앙과도 같았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걸까요?
다음 주요 일정은 10월 29일입니다. 바로 이날 딥페이크 피해자인 봉봉님과 영만님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가게 될지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스마엘은 모든 언론을 피하면서 정말 조용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전에 그 도발적이고 시끄러웠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건 그가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법정에서 얼마나 큰 패배를 겪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법정 기록에 스스로 한 자백이 떡하니 남아있는 지금, 그에게는 과연 어떤 방어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앞으로의 재판을 지켜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